예, 다음으로 우리 이 교재 251쪽을 보시면은 도시 변화가 나타나죠. 중세 도시는 본래 에, 장원 내에서 영주가 다스리는 장원 내에 에, 주로 그 성체가 있는 주변 지역이라고 그랬죠. 예, 유럽 전역이 이제 영주들이 지배하는 이 장원들로 크게 에, 나뉘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도시들도 특정 영주가 관할하는 장원 내에 성체 주변에 등장을 하게 됐죠. 이 장원의 땅은 당시로서는 당연히 영주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 상인들이라거나 이런 그 부르주아들은 이 영주로부터 이 특허장을 결국 여러 방식을 통해서 얻어내 가지고 도시 내 자치적인 생활을 영위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상인 길드라거나 수공업자 길드들이 이제 중심이 돼 가지고 도시 생활이 전개가 됐는데 14세기 무렵에 이르니까 이 도시 내부의 이 계층 분화 문제가 크게 이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번 상층 시민들은 도시 귀족화 돼가지고 이 대금융업을 하거나 큰 상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도시의 행정을 장악을 하고 자신들의 어떤 특권적인 지위를 폐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경향을 보였어요. 특히 이탈리아 도시들이 이렇게 도시 귀족화가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당시 이탈리아 말로 시뇨리아라고 하죠. 시뇨레 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우리말로 하면은 뭐 선생 이런 의미인데 그거의 복수 형태가 시뇨리가 되겠고 시뇨리가 지배하는 체제를 시뇨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렌체에 예를 들면은 메디치 가문이 바로 이 시뇨리아 체제를 잘 보여주는데 이렇게 돼서 이 특권적인 신분이 강화되니까 도시 내에 계층 분화가 더 심화가 된 거죠. 그래서 신분 간의 이동성, 이게 이제 영어로 소셜 모빌리티라고 하죠. 그래서 길드 조직 내에 보면은 장인이 있고 직인이 있고 그 밑에 도제가 있는, 그래서 도제가 기술을 익혀서 직인이 되고 직인이 돈을 모으게 되면은 독립적인 가게를 차려서 장인이 되는, 이렇게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이 소셜 모빌리티가 폐쇄되다 보니까 결국 경직화되고 그래 결국 도시 임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 계층이 다소 형성이 돼서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죠. 특히 이 피렌체의 경우 1378년 치용비의 난이 벌어지는데 치용비라는 말은 우리말로 양모를 손질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당시 이 모직물 공업이 발달해서 이 대상인들이 다수의 임노동자들을 치용비로 고용을 했는데 이들이 결국 봉기를 해가지고 도시 행정을 장악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무튼 그래서 중세 후기에 이탈리아에서 이런 도시 내 어떤 계급 간의 갈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의 상단을 보시면은 선대제라는 말이 있어요. 주기들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 아까 시뇨리아 제도 하에서 대상인들이 특권화됐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들은 그 넓어진
해외 시장을 무대로 해서 이 대규모로 이 양모 산업을 전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 내 길드들이 조직이 자신들의 이 대규모 양모 산업 직조라거나 또는 이 방적이라거나 방적이라거나 방직 그러니까 이 양털을 모아가지고 그걸 그 모직을 만들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단계의 공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양모를 잘 가지런히 빗질을 하고 또 그걸 한번 이렇게 삶고 또 그걸 두드려서 피고 핀 거에다가 또 염색을 하고 염색을 거 세탁을 하고 세탁한 걸 또 천으로 짜고 또 그 천에 여러 가지 수공 기술을 도입을 해서 물을 들이거나 아무튼 이 양모 산업이 공정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단순 노동에서부터 복잡한 기술이 요하는 노동에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결국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대규모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도시 내에 있는 길드의 간섭이 아주 문제가 됐죠. 길드 조직은 자신들만이 특권적으로 물건을 생산하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라거나 양이라거나 뭐 시장 이런 것들을 다 통제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상인들로서는 자신들의 돈벌이에 방해가 되는 도시 길드의 간섭을 피하고 그 다음에 농촌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재료와 도구들을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원재료와 도구들을 잔뜩 사가지고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농가에 이걸 미리 나눠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도구와 이 원료를 가지고 언제까지 이 실을 또는 이 천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나누어주고 기일이 되면은 다시 돌아다니면서 만들어진 제품을 돈을 주고 회수를 하는 이런 공정을 전개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시 내 자기 가까이에는 치용비라고 아까 그랬죠. 이렇게 이 치용비는 이게 별로 기술이 필요 없는 그런 공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값싼 하층민들이 이 공정을 맡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대상인의 집에서 얹혀서 살다 보니까 대상인들의 강력한 통제하에 들어갔던 거죠. 반면에 기술이 있는 이런 그 단계의 공정을 맡은 작업자들은 자기가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또 자기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 그 대상인들의 그렇게 크게 휘둘리지가 않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아까 그 치용비의 난도 결국 이 양모 공정의 여러 단계 중에 하나인데 그들은 기술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저 시뉴리 대상인들에게 매여 있는 그래서 처우가 또 굉장히 열악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치용비의 난으로 폭발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이 선대제라는 공정의 제작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농촌에 다니면서 미리 원료와 도구를 나눠준다 해서 한자로 먼저 선자, 임대할 대자를 써서 선대제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putting out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put out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쭉 나눠준다. 아무튼 이 대상인층이 성장을 하고 특히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귀족화 해가지고 도시 행정을 장악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 권력층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대장을 모으다 보니까 유럽의 주요한 어떤 정치 지배자들과 결탁을 해서 돈을 꿔주고 또 그 관계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이런 역할들을 해서 예를 들면은
독일의 후거가라거나 프랑스의 자크 게르라 같은 사람들이 유럽의 유력자들을 상대로 해서 또 금융자본가로서 큰 돈을 모으게 됐습니다. 하지만은 이들은 또한 단점도 있었던 거죠. 이 권력자들이 또 하루아침에 변심을 해서 그 채무를 못 갚겠다고 파산을 선언을 하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또 돈을 떼이기도 됐어요. 그래서 당시 이 금융자본가들이 상당히 좀 그 지위가 불안정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상인 자본가들이 이렇게 도시 대상인들을 중심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14세기 위기론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4세기의 위기론이라는 것은 중세 유럽의 역사를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이 14세기의 유럽 전체에 전반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다 해가지고 흑사병이나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백년 전쟁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격변이 또 벌어지고 해가지고 유럽이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왔는데, 사실 이 14세기 위기론은 중세 전성기의 유럽의 사회 경제 체제가 크게 변동을 맞아가지고 겪은 격변의 시기로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한 위기가 닥쳐온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게 유럽 전체에 걸친 위기 상황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4세기 위기론이라는 말을 저렇게 이 작은 따옴표로 묶는 이유는 이 주장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널리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이게 어떤 그 부분적인 그야말로 이 양지와 음지가 이렇게 뒤바뀌던 이런 어떤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세 전성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거리 무역을 통해서 샹판이라고 하는 전기시가 번영을 했다고 그랬는데 14세기에 이르러서 이 샹파뉴가 쇠퇴한 것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다른 어떤 대안이 없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무역로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예를 들면은 지중해에 여러 물건들이 샹파뉴 전기시장을 가는 루트가 보면은 이 이탈리아에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기가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은 대개 알프스 산맥을 넘기가 힘드니까 프랑스 남부 해안을 따라서 지중해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론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르세유 그 다음에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마르세유와 그 다음에 프랑스의 그 주요 도시들이 이 론강 주위에 이제 발전을 하는데, 아무튼 이 론강을 따라서 이렇게 지중해를 서쪽으로 우회하는 이런 루트들이 이용이 됐던 거죠. 근데 이런 그 무역 루트 대신에 이때 그 해로가 열렸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죠. 사실 그 동안에는 이베리아 반도와 북부 아프리카의 그 지브롤터라고 하는 그 해협에 그 이베리아 반도에 자리 잡고 있는 후기 우마이야 왕조, 그 다음에 북부 아프리카에 여러 그 또 새로운 이슬람 왕조들이 등장을 하면서 여기를 유럽의 상인들이 지나가기가 어려웠어요. 이런 그 무슬림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 지중해에 또 여러 그 해적들이 또 발호를 했기 때문에 이 십자군의 어떤 원정대라거나 이렇게 대규모의 선단이 구성되지 않는 한 이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서 지중해에서
플랑드르라거나 부케라거나 이쪽으로 배를 타고 가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이때 이제 새로운 그 선단이 등장을 하고 또 전투 능력이 뛰어난 베네치아의 대갤리선이라거나 이런 배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는 무역로들이 새로 열린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적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새로운 육로 교통로도 열려가지고 이제 지중해에서 육지를 통해서 유럽 북부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론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이 고갯길이 개척이 되죠. 그래서 알프스의 이 고갯길이 새롭게 뚫리고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는 해로가 열리면서 플랑드르와 부케 일대의 여러 도시들이 지중해의 주요 도시들과 교역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노바 상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또 많이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때 또 새로운 그 배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역시 또 이 기술의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데, 자, 이 그림은 예루살렘 성지 순례자를 실어 나르는 베네치아의 세 개의 도슬단 대갤리선, 그레이트 갤리라의 그림을 그리고 있죠. 콘라드 그리넨베르크라는 사람이 쓴 예루살렘 성지 순례집이라고 하는 1486년에 지은 책에 그려진 사파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갤리라는 배는 고대의 배들이죠. 그래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돛을 달질 않고 원래 고대의 갤리는 노예들을 동원해 가지고 노를 저어서 주로 가는 이런 배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고대에 이용된 갤리선이 중세 초기에도 상당 기간 이용이 됐죠. 하지만 이 갤리선은 노를 저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먼 항해를 하기가 어렵고 이 거친 파도를 또 노를 통해서 헤쳐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갤리선을 통한 중세 초기의 무역은 주로 이 고가의 제품들, 뭐 무거운 이런 물건들을 싣고서 저렇게 노를 저 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고가의 제품들을 주로 실어 날리는데 이용이 됐고, 그 다음에 이 갤리선의 장점으로는 이게 정확하게 노를 저어서 항구에 이렇게 접안을 하기가 편리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바로 이 시기에 와서 해적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규모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대갤리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좀 더 대양 항해에 유리하게, 그리고 또 이제 이 도슬단배가 단점이 이 바람이 또 불어주지 않으면은 배가 이동하기 어렵고, 특히 또 이렇게 항구에 접안을 할 때에도 정확하게 좀 들어가기가 어렵고 하는 점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갤리선은 이 독과 노를 함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편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많은 사람들을 함께 탑승을 함으로써 해적들에 대항하는 전투력이 아주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지중해 바다에서 대서양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 파도가 지중해보다 대서양의 파도가 훨씬 더 거칠었고, 특히 풍향에 따라서는 배가 이동하는 데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캐러벨선이 등장을 했는데, 이 캐러벨선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삼각돛을 달아가지고, 이 삼각돛을 뭐 라틴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이제 지중해 지역에서 배다해가지고 라틴 세일러 해가지고 세일 해가지고 이제 그 삼각돛을 지중해 지역의 도시다 해가지고 라틴 세일이라고 부르죠. 아무튼 이 삼각돛이 장점이 바로 이 바람의 풍향을 비교적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지그재그 방식으로 또 전진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그 장점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삼각돛이 이제 바람의 풍향을 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배가 전진하는데 이제 유리한 그런 조건이었는데, 근데 이 거친 바다에서 또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이 커다란 이 사각돛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사각돛과 삼각돛을 함께 쓰면서 또 캐러벨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이런 배가 이제 갈레온선이 되겠습니다. 갈레온선. 그래서 우리가 이 캐러벨선, 갈레온선 이런 배들이 나오면서 이제 대양을 이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갈 수 있게 된 거고, 특히 이런 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 백년 전쟁에서 대포가 사용이 됐다, 이런 말씀을 이제 나중에 드리게 되겠는데, 이 대포도 사실 보면은 이 이제 화약을 이용한 거니까 본래 화약이나 나침반이 다 동양에서 먼저 사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화약을 이용해서 이제 아주 위력 있는 대포로 이들이 이제 개량을 하면서 이 대포를 이 커다란 배에다가 이제 장착을 하니까 이게 이제 그야말로 당시로서는 천하무적이 된 거죠. 바다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캐러벨 선, 그 다음에 갈레온 선과 같은 대형 선박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대포를 장착시켰다는 사실이 결국 유럽인들이 이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왜 이 동양이 대양 항해를 하려면 또 나침반이 있어야만 했는데, 나침반도 동양에서 먼저 만들었고, 화약도 먼저 만들었고, 우리가 또 뭐 얘기가 나온 김에 구텐베르그가 활판 인쇄술이 우리가 이 과거 밀레니엄 시대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2000년, 2000년 무렵에 여러분들이 몇 살이었나요? 근데 하여튼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한 20년 세월이 흘렀네요. 제가 이 2000년, 1999년부터 2000년 해가 바뀌면서 아주 그냥 뉴 밀레니엄 해가지고 세계가 좀 떠들썩했어요. 그래서 뭐 신시대 해가면서 상당히 흥분도 했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 뉴 밀레니엄을 맞아서 미국의 한 유력 신문사에서 지난 천년을 돌아보자 해가지고 지난 천년의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 누가 있겠느냐 이걸 해가지고 뭐 100가지를 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넘버 원이 뭐였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이 넘버 원으로 꼽힌 사건이 바로 구텐베르그의 활판 인쇄술, 이렇게 꼽았다고 그러죠. 그만큼 이 구텐베르그의 활판 인쇄에 의해서 책자가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의 머리가 깨이게 되고 또 성경을 막 찍어내고 그래서 결국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국 지난 천년간의 역사를 뒤바꾼 가장 중요한 사건은 활판 인쇄다 이렇게 되는데, 활판 인쇄만 해도 그래요. 그리고 활판 인쇄도 사실 우리나라 지금 뭐 직지, 심체, 요절 이런 금속 활판이 해가지고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만은 왜 이게 또 그쪽에서는 그렇게 그게 그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를 받는데 우리 이 동양에서는 그렇지가 못했느냐 이걸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하여튼 뭐 재지술도 그렇고 결국은 이게 저 지리상에 지금 우리가 이 콜럼버스가 또 저런 배를 몰고 이제 그 아메리카 건너가고 오늘 미국이 탄생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결국은 저들은 저걸 이용해서 돈을 모으고 잘 살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활동 의지 이런 것들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아까 제가 제노바 상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제노바 상인의 활동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이제 뭐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니아가 통일 국가를 이루면서 이들의 활동을 또 후원하고 그래서 뭐 콜럼버스가 나오고 뭐 또 바스코 다가마가 나오고 뭐 등등 이런 어떤 그 이제 이 새로운 세계를 연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어떤 그 유럽인들의 어떤 그 이윤 추구 자유로운 개인의 활동 이런 것들이 결국은 뒷받침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약을 그들이 처음 발견한 게 아님에도 그걸 저렇게 큰 대포를 만들 생각을 하고 저런 배를 만들 생각을 하고 그걸 다시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바다를 제패하게 되는 이런 어떤 원동력이 결국은 그런데 차이점에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뭔가 왜 근대 세계가 결국 저렇게 서구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됐던가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